이미 반도체 신냉전은 시작이 됐다.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 칩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한테서는 무지 중요해지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17년은 반도체 IT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년 동안은 중국경제금융산업 쪽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메모리 업체로 보면 세계 3위를 하는 회사가 중국에서 이제 보안 문제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가한 첫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미국도 조금 당황하고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미국이 얘기를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을 베낀 것이다. 4년 전에 미국이 하웨이라고 하는 5G 통신 장비 회사를 지금 마이크론과 똑같은 상황으로 제재를 해서 퇴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웨이의 5G 장비에 스파이 칩이 심겨져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재를 했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뭐 이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지만 중국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중국이 베껴서 미국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웨이와는 약간 상황은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이라든지 메모리를 마이크론이 공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 세계에서 1, 2위 하는 회사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대체제를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가 그걸 제재했다고 해서 뭐 치명타를 입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11% 정도가 중국 매출이에요. 그 정도가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기업에 치명타를 든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은 시범 케이스? 이제 그런 정도가 같고, 오히려 다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그래서 미국에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있지만 그 대중국 비중이 가장 큰 것이 퀄컴입니다. 그래서 퀄컴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에서 세계 최강이고, 그 매출액을 보면 중국이 한 64% 정도 돼요. 이걸 제재하는 순간에 퀄컴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타격을 세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말고도 뭐 TI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또한 30% 내외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은 가장 타격이 적은 회사를 하나 골라서 경고의 시그널, 이걸 줬다고 봐야 되고, 왜 그렇게 갑자기 한 거냐 하지만,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7개 선진국들이 중국을 공동으로 제재하겠다 하는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결의가 처음 있는 건 아닌데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뭐 이번 결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공급 기술을 통제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 1등은 미국이지만 2등이 일본이고, 7나노 이하, 5나노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EUV 노광 장비인데, 이것은 네덜란드의 회사가 독점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네덜란드하고 일본에 똑같이 미국의 그런 제재에 동참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 두 개의 나라가 그걸 받아들여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중국의 불만은 바로 이제 지금 G7에서의 뭐 공동으로 중국을 제재하자고 했던 것보다는 이미 이제 미국이 통제를 시작했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한 데 대한 그 불만을 이제 표시를 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창을 내민 쪽이 미국이고, 미국은 이미 답을 냈죠.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첨단 반도체, 예를 들면 파운드리로 봤을 때 14나노 이하의 장비는 기술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든 말든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스탠스는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냐는 것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디램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학생들 레포트나 논문 쓰는 거를 사람 하는 것보다가 챗GPT가 하는 것이 훨씬 잘 쓴다고 하는 정도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기로 적을 폭격한다든지 미사일로 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AI가 조정해서 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반도체 칩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경제력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것, 뭐 이것도 좌시할 수 없지만, 이것은 이제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는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AI에서 중국이 쫓아온다고 하면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런 결과를 이제 사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미국의 지금 대중국 반도체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것이 뭐 반도체 신냉전을 얘기를 하지만 이미 반도체에서는 신냉전은 시작이 됐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한쪽은 완전히 막으려고 하고 한쪽은 그걸 빠져나가든지 또는 국산화를 하든지 두 가지의 그 창과 방패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게 누가 승부가 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죠. 그것은 이제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적어도 군사적으로 적을 치려고 하면 군사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은 확률이 30%가 안 된다. 중국은 이제 손자병법의 나라인데, 중국 지도자들은 고전을 많이 읽어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이기는 전쟁을 하라는 것이지 지는 전쟁을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이제 대만과는 단교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미국이 79년에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아무도 뭐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게끔 하는 노력을 미국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적나라하게 해석을 하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붙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국방력에서 차이 때문에 중국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얼굴을 붉히고 욕은 할지 몰라도 주먹은 절대 내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2025년에, 26년에,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하는 시나리오가 수없이 나오지만 그 시나리오는 100% 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미국은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건데,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면 중국이 아주 파르르하게 돼 있어요. 흥분하게 돼 있고, 또 자극을 쉽게 할 수가 있고, 흥분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을 잃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양안 관계가 긴장이 되면은 미국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요.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마다 대만이 계속적으로 무기를 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대만한테 판 무기가 827억 불인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만 문제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도랑치고 까지 잡는,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하나 있고 외교적으로, 또 하나는 대만한테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일거양득이 있기 때문에 대만 이슈를 계속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굉장히 많은 대만 진공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당신이 시진핑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공격을 무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필연적으로 반도체 공장도 부서지게 되는데, 우크라처럼. 그러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최첨단 반도체를 한국이나 대만처럼 만들려고 하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근데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고 홍콩을 먹은 것처럼 일국양제를 했을 때 그걸 그냥 먹었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을 뛰어넘는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걸 때려 부셔가지고 없앤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냐는 문제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만이라는 문제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논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이 강하게 돼요. 전쟁을 앞에 두게 되면. 그랬을 때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죠. 그렇게 보면 최하 감히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미국 수준의 국방 예산을 쓸 수 있으려고 하면 더 경제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50년 정도는 돼야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국방력을 갖게 되고, 그 이전에는 뭐 붙었다 그러면 그것은 자살행위죠. 그것을 중국의 지도자가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대만 공격설, 대만과의 전쟁은 그것은 미국이 그걸 자극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어요.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중국은 공장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거죠. 두 부분을 다 이제 갖추고 있는 데가 중국은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대만이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 남쪽에 그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4차 산업혁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뭐 통상 제재, 무역 제재, 그거는 다 견딜만 하지만 첨단 반도체 공급이나 생산을 브로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5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이걸 미국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TSMC가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한국의 삼성이 공급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국이 오판을 해서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고 하면 반도체 공장이 부셔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고 중국도 첨단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면 중국도 지금 수준에 머무르고 미국은 이제 추락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만 이슈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만에 있는 공장을 미국 본토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미국의 최근에 보여준 반도체 지원법, 그것의 진짜 속내는 바로 그거죠. 중국의 이제 무력 도발이 미국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이거를 이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는 만약에 이게 파괴되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 방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 올라가게 되고, 미국은 그 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여타의 조건이 뭐 일정하다고 하면,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한테서는 무지 중요해지죠. 대만의 압박의 문제는요, 이미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갔을 때, 뭐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영공으로 이제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걸 격추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막 떠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 그 펠로시 의장이 차잉원하고 회담하고 유유히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번에 뭐를 했냐면 중국이 실사격 훈련을 한다. 그래서 대만 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너편으로 또 양쪽 옆으로 이 앞으로 6군데에 실제로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쳤을 때 휴전선에서 한반도 남쪽을 그대로 통과해서 관통해서 거제도나 제주도 사이에 포를 날린 거죠. 그리고 동해 바다, 서해 바다에 다 포를 날렸던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그래서 차 지나가고 나서 이제 대포를 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미국을 대항한 건 아니지만,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그대로 날라와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떨어진다? 태안 앞바다에 떨어지고, 예를 들면 제 삼척 앞바다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 중국은 그걸 노리고 미국이 보호하든 말든 이제 막 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의 전략은 일단은 대만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최근 8년 동안 악화된 것은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친미 성향이 강한 이제 총통이 집권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내년에 대만도 총통 선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먼저 아마도 현재의 민진당이 아닌 과거에 중국의 호의적이었던 국민당의 지도자로 대통령을 바꾸는 것, 총통을 바꾸는 것, 그걸 이제 먼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잉주오라고, 지난번 총통이었던 마잉주오가 자기 고향이죠. 중국 본토에 조상님을 찾아뵈러 성묘하러 가겠다고 왔어요. 그때 이제 중국이 상하이에 이제 고위 관리를 보내서 아주 직사 대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중국으로서는 먼저 현재의 반중 정서가 센 지금 정부를 친중 정부로 바꾸는 그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 전략을 먼저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친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번에는 대만에 대해서 반중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재나 규제가 들어가 있는 대만과의 관계에서 이 교역이나 경제를 확 열어줘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런 반중의 정서가 굉장히 낮아지고, 또 물론 이제 대만인들의 경우들은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반감이 세긴 하지만, 또 엘리트나 지배계층 대부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 본토에서 1949년에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정도의 독립을 유지하고 대신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반중 정서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훨씬 이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단계가 좋죠. 현재와 같은 상황. 그래서 아마도 1단계는 반중 정부를 추락시키고 친중 정부를 세우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도움을 크게 줌으로 인해서 홍콩처럼 경제적인 예속을 이제 끌고 가고, 그래서 무력으로 침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방향, 이제 그런 쪽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미국의 반도체 내재화는요, 양자를 들인다는 거죠. 미국의 내재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하고 한국, 그래서 같은 이념의 동맹 안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을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해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양자 들이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 기술이 미국 기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최근에 한 것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그 보조금을 527억 불을 주는 대신에 보조금 받는 조건이 있다. 조건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안보를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반도체 공장을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정보 조사권을 줘라, 허용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조금 받고 물건 만들어서 돈을 벌면 초과 이익은 미국 정부하고 반반씩 나눠야 된다. 세 번째는 미국의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는 증설하지 못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럼 이제 양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업 기밀을 미국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미국 정부가 그걸 들여다보고 미국의 인텔 같은 회사한테 그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내재화하는 건 좋은데 미국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TI 같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서 그냥 공장 짓고 비즈니스를 하지 왜 아시아로 다 몰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산업이에요. 상교대 산업은 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으면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우리가 한 32,000, 33,000 달러인데 상교대 산업이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미국은 지금 뭐 78,000 달러 그러는데 거기서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양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양자를 가는 사람이 돈 되면 양자로 운영이 있는 거고 돈이 안 되면 파양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게으름마다들 인텔이 기술 개발 안에서 문제가 됐고 대만하고 한국의 양자를 들이기는 지금 들이려고 하는데 그 양자의 조건이 보면 두 나라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주는 그 66조가 되는 거대한 돈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태그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날로 먹다가 보면 다치는 수가 생기는데 거기 이미 미국이 그 덫을 3개를 놔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고민인데 우리는 뭐 미국과 70년 우방이기 때문에 안 가면은 넌 동맹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서 페널티를 줄 확률이 있고, 가면은 기술을 도둑맞을 위험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런 거죠. 하는 척만 하고, 공장을 짓는 척만 하고 실제로 공장 가동이나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527억 불을 보면 첫 해에 주는 보조금이 4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첫 해에 왕창 투자하고 이제 공장 건물 짓고, 그러나 이제 기계 넣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매년 5%씩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천천히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술의 이전 속도가 늦죠. 첨단 걸 바로 만들면은 미국이 조사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인터넷에 줄 수 있는데, 공장 건물 짓고 그 다음번에 장비 넣고 하는 것들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끌어버리면 그 사이에 기술이, 뭐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는 한 2년, 뭐 18개월이면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을 끌게 되면 지금 5나노 첨단이라고 하지만 3년 뒤가 되면 그건 성숙 기술이 돼버리죠. 3나노나 2나노나 뭐 1.8나노로 가버리면 그때 5나노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이미 첨단은 아닌 거죠. 가긴 가야 되고 기술 안 뺏기려면 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전략 그런 거다. 반도체 지원법은 중국을 타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을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 못 가게 하고 이제 미국의 기술을 제공하게 하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걸리는 것은 중국에 이미 공장이 있는 회사는 사실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나머지는 뭐 중국의 공장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안 받는데 70년 우방인 이제 한국의 기업들한테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매출의 한 40% 이상을 중국에서 하고 있고, 삼성도 낸드 같은 경우는 40~5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원법의 최대 피해가 대만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한테 있죠. 지난번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번 바이든도 그렇고 결국은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그것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 지도자한테 돌리는 것은 모두 나라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제가 미국이 지금 1% 성장이 어려운 이 상태로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집권당의 재집권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역대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에서의 실패 또는 부진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려면 외국과 전쟁에 가까운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그리로 가죠. 그것은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에서도 중국 때리기를 하면 내치의 부진을 외교 쪽에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중의 외교 관계는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게 표에 목숨 걸어야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다음번에 탈락해버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물 건너가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번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 때리기로 성공을 했고,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임에 분명하고, 또 역대 1980년 이후에 그 6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로 보면은 최악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때리기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안 봐도 비디오죠. 무너져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중국은 생산 공장과 시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꽝이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는 그런 관계가 벌써 30년째 지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늪에 이미 빠진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로 만든 공장에 물건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는데 중국은 어떤 덫에 빠졌냐면 미국의 달러의 덫에 빠졌어요.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만드는 생필품을 받지 못하면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미국은 달러를 이제 받아오는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FRB 지하실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가 지금 한 3조 1천억 달러지만 미국은 FRB 지하실에서 3조 1천억 달러 더 찍어버리면 중국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 앉아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축통화의 힘인데, 그래서 미중의 관계는 서로가 달러의 덫과 제조의 덫에 서로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을 버리면 그것은 동맹의 균열이 오게 되면 미국에 보복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중국을 버리면 이제 돈이 오는 거죠.
그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양자택일을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감정이나 이념을 집어넣어서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역이 GDP의 60%가 넘어가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도 최대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흑백 논리나 극단의 논리는 그것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논리예요. 뭐 이게 의리를 지켜서 한쪽으로 가는 것, 이건 좋은 것이고, 양다리를 다 걸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나쁜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연애할 때 얘기고, 국가 간의 신뢰에서는 그것은 동맹이니 의리니 하는 것은 돈 되면 동맹이고 의리지, 돈 안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는 것이 국제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우방이고 뭐 이러니까 우리를 잘 도와주고 잘 봐주겠지 하는 건데, 그런 말이 있죠. 미국이 적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키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이익이 되면 동맹이라고 쳐주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동맹도 죽여버리는 거죠. 1986년에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80년대. 근데 일본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1986년부터 미국이 3번에 걸친 5년 단위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85년부터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80년대에 우리 한국의 삼성이 일본 반도체를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G2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1986년부터 해서 96년까지 G2, G3 동맹을 죽여 없앴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G10인 한국이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고 미국과의 70년 우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어를 할 거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예요. 왜?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국익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동맹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후순이다. 그래서 이 레토릭,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실제 액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자동차, 기계, 가전, 전자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는 이제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뭐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은 안보, 중국은 심장.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뭐가 답답해서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대통령이 직접 날라와서 투자 유치를 하고 또 527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금을 주고 또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는 세계 1등이고 시장 점유율 90%까지 올려버리면 우리 외에는 그걸 구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을 구하려면 그 앞에서 고기를 숙이는 거죠.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챗GPT도 한국이 그거 스톱시킬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000~9,000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